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보가 하중을 받을 때 보에 발생하는 지점 반력을 구했고요. 그랬죠? 예. 그 다음에 그 지점 반력을 구한 다음에 그 보에 발생되는 전단력하고 굽힘 모멘트를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가 보의 위치에 따라서 다 이게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전단력하고 굽힘 모멘트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거를 그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나타냈습니다. 예, 그래서 보의 위치에 따라서 그 길이 방향에 따라서 전단력하고 굽힘 모멘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SFD, BMD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뭐냐면은 그 보가 힘을 받아서 하중을 받아서 또는 어떤 그 우력을 받아서 굽힘을 일으켰을 때에 그 보에 발생되는 응력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는 보 속의 굽힘 응력, 보 속의 전단 응력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보가 하중을 받아서 굽힘을 일으켰을 때 그때 보 안에는 보 내부에서는 굽힘 응력하고 전단 응력이 발생이 돼요. 이 두 응력을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먼저 보 속의 굽힘 응력이에요.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단순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단순보에 지금 지점 A로부터 A만큼 떨어진 곳에 하중 P가 작용을 하고 있어요. 하중 P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점 B로부터 같은 거리 A만큼 떨어진 곳에 또 하중 P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하중이 작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작용하는 위치는 지점으로부터 똑같이 떨어진 위치에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때의 지점 반력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지점 A에 지점 반력 RA가 발생이 되고 지점 B에 지점 반력 RB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각각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두 개의 하중이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RA 값 P가 되겠죠. RB 값도 P가 될 거예요. 그렇죠? 모든 힘의 합은 0이다.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힘, 2배의 P죠. 아래에서 위로 떠받쳐주는 힘, 반력이라고 하죠. 2배의 P죠. 이래서 이 보는 지금 힘의 평형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지금 딱 보면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RA 값하고 RB 값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지점 반력을 구하죠. 정역학의 평형 조건으로부터 모든 힘의 합은 0이다. 모든 모멘트의 합은 0이다. 그 두 조건으로부터 지점 반력을 우리가 구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점 반력과 그 다음에 가해진 하중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전단력 선도하고 굽힘 모멘트 선도를 한번 그려보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전단력 선도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지점 반력의 크기만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크기가 P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구간은 그 P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위에서 여기 P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P만큼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 구간은 전단력이 없어요. 왜요? 여기에서 보니까 이무의 위치에서 보니까 어때요?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힘 P가 있고요.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힘 P가 있어요. 서로 두 힘의 크기가 서로 같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0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구간에는 전단력이 발생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쭉 오다가 이렇게 쭉 0이에요. 전단력이 쭉 0이 유지가 되다가 여기에 와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P만큼 작용하는 불연속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네요. 그래서 P만큼 내려갑니다. 이렇게. P만큼 내려가서 이 구간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볼게요. 반대로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보게 되면은 P 하나밖에 없어요.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거. 그렇죠? 오른쪽에서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건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P만큼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유지가 돼서 여기에 와서 지점 B에서 P만큼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기준선 위쪽에 있는 이 전단력은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기준선 아래쪽에 있는 전단력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분포를 한다는 겁니다. 전단력이 지금 이렇게 분포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전단력 선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굽힘 모멘트 선도를 그리죠. BMD라고 하죠. 보시면은요. 전단력이 이게 상수로 그려지는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상수로 그려지면 여기는 1차로 그려진다고 했어요. 1차로. 그러니까 경사진, 기울기를 갖는 직선으로 이렇게 선형적으로 변하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플러스 값이니까 플러스 기울기를 가져요. 그래서 굽힘 모멘트는 이렇게 됩니다. 지점에서는 0이죠. 여기에서는 굽힘 모멘트가 0이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뭐예요? 전단력이 0이에요. 0인 구간에서는 굽힘 모멘트도 그대로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어느 위치에서 굽힘 모멘트를 구하면 그 값이 이제 이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구해도 그렇고 여기에서 구해도 그렇고 같은 모멘트 값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나서 위를 보니까 전단력에서 얘가 뭐예요? 상수 함수로 그려졌고 뭐예요? 마이너스 전단력이에요. 그러니까는 굽힘 모멘트 선도에서는 1차가 되고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 그런 선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지점에서는 역시 굽힘 모멘트가 0이에요. 이렇게 선도가 그려집니다. 자, 이때에 여기에서 전단력이 0이 되는 구간이 이 구간이죠. 그렇죠. C에서 D까지의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이 구간 전단력이 0이 되고 굽힘 모멘트 값이 일정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순수 굽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수 굽힘이다. 순수한 굽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보가 하중을 받기 전에는 이 중립축이 이렇게 직선으로다가 쭉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하중을 받으면서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굽힘을 일으켰죠. 그렇죠? 이때 얘는 탄성 한도 이내에서 굽힘을 일으킨 거예요. 여기서 하중을 제거하면 다시 얘는 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선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탄성곡선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탄성곡선이다. 탄성 상태가 유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항상 모든 조건은 항상 탄성 한도 범위 이내에서 설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항상 드렸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선을 우리가 탄성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랬을 때에 지금 보가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굽힌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굽힌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 바깥쪽은 길이가 늘어나는 상태가 되고 안쪽은 길이가 줄어드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안쪽에서는 길이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압축력을 받은 거가 되고 바깥쪽에서 길이가 늘어났다는 것은 인장력을 받은 게 됩니다. 이렇게 압축력과 인장력을 받으니까 이 보의 단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응력이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그때 발생되는 응력을 우리가 이제 굽힘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가 그렇게 굽힘을 일으켰을 때에 그 모양을 일부분을 우리가 잘라서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가 굽힘을 일으키기 전에는 이렇게 곧아요. 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굽힘을 일으킨 상태에서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순수 굽힘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단력이 0이 되고 굽힘 모멘트가 일정하게 작용되는 그 구간에서의 지금 그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지금 로우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로우. 그림에서. 자, 이 로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곡률 반지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곡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얼만큼 굽었느냐라는 걸 말하죠.
바로 이 보의 이 중립축까지의 거리예요. 얘를 쭉 계속해서 연장을 시키게 되면 하나의 커다란 원이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원의 중심에서부터 바로 여기 중립축까지의 거리가 곡률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중립축에서 위쪽으로는 압축력을 받게 되고요. 이 바깥쪽으로는 인장력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단면을 갖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별도로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가 지금 중립축이에요. 예. 여기가 중립축인데 중립축 위쪽에서는 여기에서는 압축력을 받으니까 발생되는 응력은 압축응력이 돼요. 이 위쪽에서는요. 압축응력이 발생이 되는 거고 이 바깥쪽에서는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굽힘을 일으켰을 때. 그렇죠? 예. 여기에서 이 안쪽은 중립축으로부터 안쪽은 길이가 줄어드니까 압축응력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이 중립축에서 바깥쪽은 늘어나니까 여기에서는 얘가 인장응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인장응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예. 바로 이때에 이 압축응력하고 인장응력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얘를 우리가 굽힘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우리가 인장응력, 압축응력을 또는 뭐라고 합니까? 수직응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 굽힘응력을 또는 우리가 수직응력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수직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굽힘응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굽힘응력을. 이 보 내부에 발생되는 이 굽힘응력을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이 그림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굽힘을 일으켰을 때 가장 많이 줄어든 위치가 어디예요? 이 안쪽이죠. 안쪽의 표면이에요.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은 어디예요? 이 바깥쪽의 표면이죠. 예. 가장 많이 줄어든 곳에서 가장 큰 압축응력이 발생이 됐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늘어난 이쪽 바깥쪽에서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인장응력이 발생이 됐을 겁니다. 그 압축응력하고 그 인장응력을 지금부터 이제 구합니다. 아, 여기에서요. 얘가 지금 중립축이에요. 예. 이 중립축은 이 고든 보, 직선으로 되어 있는 보에서 수직 하중을 받는 경우나 또는 이런 굽힘을 갖다가 이렇게 받는 경우에 그때의 그 중립축은 바로 이 단면에서의 도심축하고 일치합니다. 예. 이 중립축은 바로 도심축이 돼요. 같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고, 예, 그리고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에 여기에서 이 중립축, 도심축으로부터 Y만큼 떨어진 이 위치, 예, Y만큼 떨어졌어요. 이 위치가 Y만큼 떨어진 거야. Y만큼 떨어졌어. Y만큼 떨어진 곳에서는 지금 길이가 어떻게 됐어요? 이만큼의 길이가 이 부분에서는 이 중립축에서는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조건이에요. 예, 여기 중립축에서는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중립축에서 바깥쪽으로는 길이가 늘어나고 중립축에서 안쪽으로는 길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예, 이때에 중립축으로부터 Y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이 길이는 늘어났겠죠. 그렇죠. 늘어났어요. 그럼 얼만큼 늘어났느냐? 바로 여기에서 봤을 때에 지금 요 선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예, 이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요 길이는 이 중립축의 길이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어난 길이가 얼만큼이에요? 요만큼이 늘어난 거죠. 요만큼이 늘어났어요. 예. 여러분들 그 유인물을 좀 참조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된 변형률 아시죠? 예, 변형률은 처음 길이에 대해서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게 변형률이에요. 그럼 변형률 여기에서 입실론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 길이분의 발생된 변형량이죠. 그럼 여기서 이 처음 길이는 뭐예요? 처음 길이는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바로 여기에서 이 각도를 갖다가 뭘로 놨나요? d 세타로 놨습니다. 이 각도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곡률 반지름 로우예요. 그러면은 이 길이는 어떻게 돼요? 이 길이는 로우 곱하기 d 세타 사이값 이렇게 우리가 구하죠. 원호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어떤 원이 이렇게 있을 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했을 때 이 각도가 세타란 말이야. 그랬을 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원호 길이, 이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죠. 여기에서 이 반지름을 갖다가 뭐 로우라고 한다면 이때 이 길이는 로우 d 세타 이렇게 구해져요. 아, 로우 세타. 예. 로우 세타. 여기 세타로 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요 사이각을 갖다가 지금 뭐예요? d 세타로 놨잖아요. 예. d 세타로 놨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지금 곡률 반지름이 로우예요. 그러니까 로우 곱하기 이 사이각 d 세타. 그렇죠? 그게 바로 이 호의 길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 길이가 로우 d 세타가 돼요. 그거 분의 뭡니까? 늘어난 길이죠. 늘어난 길이가 바로 요만큼이죠. 예. 자, 이때 이 각도는 뭐예요? 이 각도는 서로 동의각으로서 d세타 같은 각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얘는 같은 선이고 여기에서 이 선과 이 선이 서로 평행해요. 그러니까 이 사이각은 이 각도하고 같은 각도가 되겠죠. 맞죠? 예, 이게 같은 선이고요. 이 선이 같은 선이고 그 다음에 이 선하고 이 선이 서로 평행해요. 그러니까 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서로 같은 각도가 되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 사이각을 내가 d세타 이것도 알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뭡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뭘로 놨어요? y로 놨죠. 그렇죠? 예, 이 도심축으로부터 y만큼 떨어진 곳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만큼의 호의 길이는 뭐가 돼요? y d 세타가 되죠. y d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입실론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d 세타 캔슬되고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입실론은 로우분의 y만 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장 응력과 압축 응력을 우리가 이제 굽힘 응력이라고 했어요. 그랬죠? 그럼 바로 이 위치에서 여기 y만큼 도심축에서 y만큼 떨어진 이 곳에서의 굽힘 응력을 구한다면 시그마 b는 어떻게 될까요? 시그마 b는 후크의 법칙. 시그마는 2의 입실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후크의 법칙을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굽힘 응력은 2의 입실론. 여기서 2가 바로 뭐예요? 염계수죠. 탄성계수.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입실론이 뭐예요? 로우분의 y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2의 로우분의 y.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로 중립축, 도심축으로부터 y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굽힘 응력은 어떻게 된다? 로우분의 2y다. 이렇게 써볼게요. 예. 일단 이렇게 해서 굽힘 응력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y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무의 위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무의 위치잖아요. 여기 도심축으로부터 이무의 위치 y에서의 지금 응력값이잖아요. 그렇게 되죠?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최대 굽힘 응력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 굽힘 응력은 어디에서 발생한다? 표면에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표면에서 여기에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최대 인장 응력, 최대 압축 응력. 예. 여기서도 그 분포를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최대가 되잖아. 여기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값을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밑에 이 그림에서 여기 도심축, 요거 지금 단면이죠? 이쪽에서 본 그림이에요. 예, 보가 지금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단면, 예, 사각형 단면으로 지금 봤습니다. 얘가 지금 이 보의 단면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돼요. 예. 자, 보의 단면인데 도심축으로부터, 여기 도심축으로부터 y만큼 떨어진, 예, 이 도심축으로부터 y만큼 떨어진, 예, y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미소 면적 DA, 예, 이걸 DA라고 놓을게요. 예, DA. 미소 면적 DA에서 발생하는 구피 능력을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이용을 해서 최대 응력을 구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에서 미소 면적 DA에 작용하는 힘을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그 힘을 DF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미소 면적, 예, DA에서의 작용하는 그 힘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그러면 그 DF는 얼마가 되느냐? DF는 우리가 뭐예요? 응력은 면적분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은 뭐가 돼요? 응력 곱하기 면적,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이 DF는 바로 이 미소 면적 DA에서의 지금 구피 능력이 시그마 B니까 어떻게 될까요? 얘는 시그마 B의 D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왜요? 응력은 면적분의 힘이잖아요. 바로 이 미소 면적에서의 여기에서의 지금 응력이 시그마 B예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힘이 DF예요. DF예요. 그리고 면적이 DA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B는 DA분의 DF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잖아요. 응력은 면적분의 힘이니까. 그러면 DF는 뭐가 돼요? 시그마 B 곱하기 DA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시그마 B가 뭐예요? 로분의 EY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값으로 대체를 하면은 DF는 어떻게 되나요? 시그마 B 로분의 EY 곱하기 뭐가 되나요? DA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네. 자, 해서 일단은 그 미소 면적 DA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중립축, 즉 도심축으로부터 y만큼 떨어진 위치잖아요. 여기가요. 예, 이 위치에 작용하는 굽힘 모멘트를 한번 구해볼게요. 예, 그러니까 도심축으로부터 y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모멘트, 미소 모멘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미소 모멘트 DM은, 예, DM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DM은 어떻게 되느냐? DM은, 굽힘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잖아. 그럼 여기에서 중립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서의 굽힘 모멘트, DA 부분에 작용하는 굽힘 모멘트 값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Y 곱하기 이 미소 면적에 작용하는 힘 DF가 되겠다.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DM은 DF 곱하기 Y. DF 곱하기 Y.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도심축으로부터 Y만큼 떨어진 이 부분에서의 굽힘 모멘트가 됩니다. 예, 미소 모멘트. 예,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DM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DM은. DF가 뭐라고 그랬어요? 로분의 EY의 DA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면 얘를 대입을 합니다. 로분의 EY의 DA. 곱하기 뭐가 돼요? Y가 또 하나가 더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Y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렇게 되죠. 예. 자, dm은 로분의 2y제곱 곱하기 da라는 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공간이 좁으니까 예, 이쪽에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중립축으로부터 도심축으로부터 y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da에 작용하는 모멘트예요. 예, 그게 dm인데 걔가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를 갖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할게요. dm은 뭡니까? 로분의 2y제곱에 로분의 2y제곱에 dA. 그렇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dm이라고 하는 것은 미소 면적 da에서 작용하는 모멘트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전체에 대한 그 전체 단면적에 작용하는 모멘트예요. 굽힌 모멘트예요.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적분을 해야 되죠. 단면적 전체에 대해서. 얘는 미소 단면적 da에 작용하는 굽힌 모멘트거든요. 예. 얘를 이제 이 단면적 전체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더해줘야 돼. 예. 미분이라는 것은 잘게 자르는 거고, 적분이라는 것은 잘게 자른 것을 합치는 걸 우리가 적분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잘게 자른 것 중에 하나가 이 값이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 단면적 전체에 대해서 이 전체 단면적을 갖다 이제 우리가 A라고 놓는 거죠. 이 단면적 전체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굽힌 모멘트 전체 단면적, 그렇죠? 예. 전체 단면적 A에 작용하는 굽힌 모멘트, 예. 굽힌 모멘트 M은 어떻게 될까요? M은 인테그럴 뭐예요? 얘를 적분하는 겁니다. 얘를 적분하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이 단면적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럴 때는요, 여기 하한 값, 상한 값 이렇게 일단 하지 말고요. 우리가 잘 몰라요, 지금 하한, 상한을. 그러니까 단면적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예, 여기에 dm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럼 dm 대신에 얘를 갖다 이제 대입을 할게요. 이꼴 뭐가 되나요? 인테그랄 a에 dm 대신에 얘를 쓰면은요, 로분의 2y제곱의 dA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로분의 2라고 하는 것은, 예, 로분의 2라고 하는 것은, 로가 뭐예요? 이 로우가 곡률 반지름이죠. 예, 이렇게 굽힘을 일으켰을 때에 이 중심으로부터 바로 여기까지의 거리예요. 예, 상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2는 뭡니까? 탄성계수죠. 영계수. 얘도 마찬가지로 재료가 결정이 되면 얘도 결정되는 값이야. 상수야. 그래서 이 상수는 바로 적분기호 앞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로분의 2가 앞으로 나오면은요, 로분의 2에, 그 다음에 나머지 값이죠. 얘죠. 그런데 이거를 평면 도형의 성질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값이 바로 뭐가 되냐 하면은 이 단면에 대한 관성 모멘트 값이 돼요. 예. 그래서 그 관성 모멘트를 갖다가 I로 표시한다면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테그럴 A의 Y제곱 dA. 얘가 관성 모멘트라고요. 우리가 단면 2차 모멘트라고도 하죠. 예. 관성 모멘트, 단면 또는 단면 2차 모멘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형 단면일 때 관성 모멘트 또는 단면 2차 모멘트 값 64분의 파이 d 4제곱 들어보셨죠? 예, 그게 바로 이 값이에요. 예, 이 식에 의해서 원형 단면일 때 64분의 파이 d 4제곱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런 사각형 단면일 때에는 가로의 길이가 b고 높이가 h일 때 I 값은 12분의 bh의 세제곱 이렇게 식이 나오잖아요. 그 식이 바로 여기에서 인테그럴 a의 y제곱 da라고 하는 식으로부터 그 식이 나오는 거죠.
예, 바로 얘가 이제 뭐예요? 관성 모멘트예요. 그래서 얘를 기호를 I로 표시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요, 이 전체 면적 A에 작용하는 굽힘 모멘트 M은 어떤 값이 되느냐? 로분의 2I가 된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일단 좀 기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을 조금 변형을 하면 이렇게 또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로분의 1은 2I분의 M 식을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2I를 M으로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럼 얘나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로분의 2를 뭐라고 하느냐? 얘를 우리가 공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로우는 공률 반지름이고요. 이 공률 반지름의 역수를 우리가 공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 요 2I 있죠? 탄성계수 곱하기 단면 2차 모멘트 한 거요.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은 요 2I를 우리가 굽힘 강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성질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요, 이 굽힘 강성하고 이 공률하고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공률하고 굽힘 강성은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반비례 관계예요. 네, 반비례 관계. 네. 그런데 공률 반지름하고는 어떻습니까? 이 공률 반지름하고는요,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공률 반지름이 크면 2I 값도 커요. 반대로 2I 값이 커지면 공률 반지름도 커진다는 거야. 공률 반지름이 커진다는 것은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얘하고 어느 쪽이 공률 반지름이 커요? 위아래. 위가 그렇죠. 크죠. 예. 얘가 연결이 되면 아주 커다란 원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공률 반지름이니까. 그렇죠? 예. 얘는 뭐예요? 연결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잖아요. 그러니까 굽힘을 많이 일으킨다는 것은 공률 반지름이 작다는 거예요. 굽힘을 적게 일으킨다는 것은 공률 반지름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힘을 받았을 때 보가 굽힘을 많이 일으키는 게 좋아요? 적게 일으키는 게 좋아요? 적게. 그렇죠. 예. 적게 굽힘을 일으키는 게 좋죠. 당연히. 예. 굽힘을 많이 일으키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되죠. 예. 그래서 이 굽힘 강성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예. 얘가 클수록 공률 반지름이 커지니까 바로 이런 상태가 되니까. 예. 굽힘을 적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얘를 이용을 해서 최대 굽힘 응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단면에서. 예. 자, 그러면은 아까 굽힘 응력을 구하는 식이 있었죠? 예, 굽힘 응력을 구하는 식이 있었어요. 지웠죠, 제가요? 예. 굽힘 응력 아까 구했던 식, 시그마 B는 어떤 값이었습니까? 예. 우리 아까 요 미소 면적 DA에 발생되는 굽힘 응력이 로분의 2Y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로분의 2가 그럼 뭐예요? 로분의 2. 이 식을 로분의 2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로분의 2는 얼마가 되나요? Y분의 시그마 B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를, 이 로분의 2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예. 그러면은 M은 어떻게 되나요? M은 로분의 2 대신에 뭐예요? Y분의 시그마 B를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우리가 이제 시그마 B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Y분의 시그마 B 곱하기 뭐가 돼요? I.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y가 뭘까요? y가 도심축으로부터 이무의 위치까지의 거리죠. 이 값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최대 인장응력, 최대 압축응력. 얘가 가장 큰 값이잖아요. 보가 굽힘을 일으켰을 때 가장 바깥쪽에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이 되고 가장 안쪽에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이 되잖아요. 여기서는 압축응력, 여기서는 인장응력. 그렇죠? 여기서는 압축응력, 여기서는 인장응력.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많이 줄어드니까 가장 큰 압축응력이 발생이 되고 여기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니까 가장 큰 인장응력이 발생이 돼요. 다시 말해서 y가 얼마일 때 바로 여기 표면까지의 거리일 때, 즉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y가 이렇게 되는데 바로 y가 여기 끝까지, 이쪽 표면 끝까지. 예, 그래서 도심축으로부터 이 바깥쪽 아래쪽까지의 끝까지의 거리를 2원으로 놓고요. 안쪽 끝까지의 거리를 2라고 놓는다면 이 값이 최대가 될 때 y는 뭐가 돼요? 2원이나 또는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식에서요. 이 식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요. m은 y 대신에 2원을 대입을 해요. 그랬을 때 이 굽힘응력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i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2원분의 i다라는 거예요. 2원분의 i. 이게 바로 뭐예요?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그 단면의 끝 가장자리까지의 거리로 나누어 준 값이야.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해? 단면계수라고 하지. 단면계수.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이 2원분의 i를 단면계수라고 한다면 이 값을 갖다가 기호 제가 Z1이라고 놓을게요. m은 시그마 b의 Z1이 되는 거죠. 예, 2원분의 i니까. 예. 바로 중위축으로부터 이 바깥쪽, 이 아래쪽까지 끝까지의 거리로 나누어준 그 단면계수를 Z1으로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요건 이제 인장응력에 대한 거고요. 압축응력에 대한 거죠, 위쪽은요. 예. 요건 또 어떻게 쓸 수 있나요? m은 뭐예요? 2분의 시그마 b의 i.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2분의 i. 예. 이 값을 우리가 이제 Z2라고 놓자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도심축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그 가장자리까지의 거리로 나누어 준 거예요. 뭐를요? 단면 2차 모멘트를. 예. 얘를 이제 단면계수 Z2라고 놓자 이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m은 시그마 b의 Z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단면이 대칭 단면이다. 도심축으로부터 아래쪽과 위쪽이 서로 이 치수가 같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원과 이 2가 서로 같으면 대칭 단면이면 이때 그러면은 m은 어떻게 되나요? 얘하고 얘가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얘하고 얘가 서로 같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시그마 b의 Z1 이 값하고 시그마 b의 Z2 이게 서로 같다는 거예요. 왜? Z1하고 Z2가 서로 같으니까. 대칭 단면이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가 굽힘을 일으켰을 때 보의 단면에 발생되는 그때의 굽힘 모멘트 m은 식이 어떻게 되느냐? 시그마 b의 Z다. 이렇게 식을 써요, 우리가요. 바로 이 Z는 뭐냐면 Z1하고 같은 거예요. 또는 Z2하고 같은 거예요. 예, 얘는 단면계수죠. 예.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암기를 좀 하고 있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식이에요. 예. 이 식으로부터 다시 이거를 갖다가 굽힘 응력에 대한 식으로 얘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B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네, Z분의 M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던지, 이거는 뭐예요? 직접적으로 지금. 구피응력을 구하는 식이죠? 예. 뭐예요? 최대 구피응력이에요. 예. 바로 여기서의 값이나 여기서의 값이야. 이게 대칭 단면일 때는 어때요? 여기서의 값이나 여기에서의 값이나 같아요. 그렇죠. 예. 크기가 같은 거예요. 예. 단, 여기서는 인상응력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압축응력이 되는 거예요. 크기는 같으면서. 대칭 단면일 때에. 예. 그래서 이런 사각형 단면이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또 뭡니까? 단면이 이렇게. 원형 단면 있죠? 원형 단면. 그렇죠? 예. 이런 원형 단면에서 이 뭐예요? 도심축으로부터 위까지, 아래까지 거리가 서로 같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삼각형 단면이면 어떻습니까? 예, 이런 삼각형 단면 같으면은 도심축이 가운데가 아니고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분의 1h, 여기서 여기까지가 3분의 2h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서의 구피응력하고 여기서의 구피응력이 서로 다른 거야. 왜? 단면 개수가 다르니까. 이 단면 개수가 다르니까.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구피응력을 구하는 그 식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식은 아주 중요한 식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좀 하고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